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부모라면 다 마음이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보게 되면 자녀 관련해서 의견 교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 교환들을 잘 살펴보면은 대부분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의견 교환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제 관련해서 의견 교환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부모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소득 전문직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다 보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경제적 자유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 쪽에 좀 더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면 올바른 소비를 하지 못해서, 또 그리고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것은 매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녀 경제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다른 부모님들께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친 것은 저축하는 습관을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 과정에서 지금 대부분의 부모들이 실수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 부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애들을 우리가 데리고 다니다 보면 어른들께서 귀엽다고 10,000원, 20,000원, 경우에 따라서는 50,000원 이렇게 돈을 쥐어 주십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애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찢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맡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큰다 하더라도 주머니가 없어서 또 뛰어놀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아둔 돈을 애들이 스스로 저축하기 전까지는 저금통에 잘 넣어줘야 되는데 간혹 닦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그 돈을 닦아 쓰는지 몰랐는데 닦아 쓰더라고요.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왜 애 돈을 네가 쓰냐고 물어보니까 애를 위해서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준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주는 돈은 애를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내가 애를 위해서 돈을 써서 그 돈은 내가 써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부부 절대로 애들 돈 손 안 대기로 하고, 애들 돈은 애들 통장에다가 아니면 저금통에다가 꼽아둡니다. 여튼 애들한테 처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축하는 습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가르친 게 바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돈을 다 찾아가지고 이만큼 네 돈이고 이만큼을 벌었다 이렇게 보여주면 상당히 쉬운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자고, 요게 네가 맡긴 돈이고 이게 나온 이자다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애가 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해가 됐는데,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이야기해도 그냥 겉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차라리 이런 교육을 시키시려고 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돈을 전부 다 인출해서 이건 네 돈이고 이건 벌었다 이것을 그때그때 몇 번만 확인시켜 주면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다음에 가르친 것이 돈이 돈을 번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가르친 것이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돈이 은행에 맡겼을 때 돈을 버는 거고, 이거는 주식시장에 맡겼을 때 돈을 버는 거다 이걸 가르쳤죠.
비교도 해줬습니다. 주식시장은 2015년부터 주식 정렬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는 이 주식이 실제 제가 우리 애한테 정렬한 주식입니다. 그때 5만원대 정렬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10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100% 수익이 났죠. 여튼 지금은 아니고 한 요때쯤 예전 요때쯤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은행 통장을 꺼내고 이 주식 계좌를 꺼내 가지고 이게 은행에서 번 돈이고 이게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이다 하니까 애들이 가만히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은행에 안 갈라 그럽디다. 나는 은행에 돈 안 가고 그냥 돈 생기면 바로 주식 살 거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해줬죠. 은행과 주식시장은 돈 버는 게 다른 이유가 위험이 달라서 그렇다. 위험에 따라서 수익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은행은 어떤 경우라도 뭐 일정 규모 5천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원금을 까먹는 일이 없다. 그 대신 네가 맡긴 돈으로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은행에서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다 쓰고 남는 거 니한테 주니까 은행에서는 돈 얼마 안 주는 거고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거고 주식에다가 돈을 넣게 되면 이렇게 벌었을 때 은행에 비해서 세금이 작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니 거라서 주식은 돈이 많은 거다. 그 대신 은행은 원금을 잃어버릴 일이 없지만 주식은 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큰애 같은 경우는 잘 이해를 할 거고요. 작은 애는 고개는 끄덕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은행에 돈이 일정 규모가 모이게 되면 그 돈은 주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2017년도 11월 21일 날 은행에 예금됐던 61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다가 투자를 넣어서 주식을 샀고요. 현재 그때 당시 통장의 잔고가 7만 4천 원으로 줄어버렸죠. 여튼 이제 이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은행에서 돈이 모이면 그걸 주식 투자로 하는 쪽으로 애들이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자산 취득을 한다.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가 애들 통장에 돈을 넣어 줄 때는 굳이 정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산 취득이 되기 때문에 정리 신고를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 준 것을 쭉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 총 4가지 정도로 자산 관리를 합니다. 실제 이거는 제가 자산 관리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단지 그 돈의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애들은 나중에 그 돈의 규모가 커지면 저와 같아질 겁니다. 여튼 애들은 어디에서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서 당장 쓸 돈을 제외하고서는 저금통에 돈을 넣죠. 저금통에 돈을 넣는 이유는 매일매일 은행에 가기 힘드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느라 방학 때 이럴 때 은행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나면 그때 모아뒀다가 주식을 사죠. 요때도 중요한 게 은행 예금에서 주식으로 요 딱 넘어가는 요 순간에는 반드시 정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려 신고된 그 서류들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애들이 커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산 취득을 했을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증빙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정리 신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들고 있어야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애들 돈이라 보지 않고요. 부모의 그냥 차명 계좌로 보기 때문에 세금 추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 예금에서 이 주식 쪽으로 돈이 넘어갈 때는 이렇게 정리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지금은 현재 애들은 주식으로 몰빵이 되어 있지만 애들이 좀 더 커서 돈이 충분히 불어나게 되면 이 돈들은 뭐 부동산이나 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도 이슬람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러 이런 자산으로 이제 본격적인 자산 배분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와 비슷해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를 뭐 잠시 말씀드리면 저도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일상 소비를 위해서
뭐 가족들하고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 현금이 좀 있습니다. 여기 현금이 조금 있는 이유는 부모님들 아니면 뭐 친지들이 잠시 이렇게 다녀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돈 꺼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때 조금씩 꺼내서 용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씁니다.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또 은행에 예금을 넣고 있는데 은행은 여러 군데 분산해서 넣고 있고, 은행에 제가 예금을 넣고 있는 이유는 목돈이 들어갈 때 뭐 차를 바꾼다거나 뭐 5천만 6천만 원 한꺼번에 인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암 같은 거 걸리면 뭐 3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주식이라든지 자산을 팔지 않고서, 절대로 이거는 웬만하게 아주 큰일이 아니면 이 돈은 절대 찾지 않는 거고요. 대부분 요선에서 처리하려고, 그래서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목돈이 지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금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이 이제 충분해지면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뭐 주식에도 지금 그 투자되어 있는데, 이 주식만 보여드리는데, 뭐 주식, 부동산, 뭐 지금 금은 현재 없어요. 뭐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현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이 딱 되어가지고 저도 투자하고 있어요. 하여튼 애들한테 이래 네 가지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나눠서 지금부터 관리를 시키고 있는 이유는, 요 관리가 그대로 발전하면 그대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애들한테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게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돈을 주기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 용돈을 주기적으로 주지 않냐면, 우리 애를 공무원처럼 이렇게 월급쟁이로 키우지 않으려고 주지 않습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또 그리고 또 두 가지 목적인데, 또 앞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기가 확장이 될 때가 있고 수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래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 주기를 잘 타야 되는데, 그런 주기가 있을 때 그 현금 흐름을 일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길러주기 위해서요. 만약에 내가 용돈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준다, 공무원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런 분들은 경제 위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경제 위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벌 때는 많이 번다 하더라도 또 못 벌 때는 많이 못 벌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지만, 그런 정년까지 보장된 이런 직장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 한들 월급은 호봉 따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런 위기가 없어요. 이분들은 내가 받는 월급을 그 한도 내에서 소비를 적절하게 잘하고 나머지 돈을 투자를 잘하면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하면 소비를 못해서 그래요. 나는 돈을 이만큼밖에 못 버는데 실제 이만큼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내가 이만큼 버는데 이만큼 안에서 내가 소비를 다 하고 저축까지 한다면 그분들은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죠. 굉장히 이상적인 직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애들을 공무원처럼 이렇게 매월 날짜 정해서 이렇게 용돈을 줘버리게 되면 애들은 다음 달 되면 언제 또 용돈이 나온다 생각하거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다른 직업을, 우리 애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무원 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직을 가지거나 했을 때, 또 자기의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어떤 달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에는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많이 벌 때는 좀 세이브 시켜두고 못 벌 때는 세이브한 돈을 꺼내서 쓰면서 현금 흐름을 적절하게 유지시키 갈 수 있는 습관을 들이고자 용돈을 주기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두 개를 관리하는 겁니다. 요거는 쓰는 거고, 여기서 돈이 부족하면 여기서 좀 뺏으면 되죠. 요게 바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말씀 나온 김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공무원 같은 거 좋죠. 좋은데
바로 공무원 같은 직종을 제가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정년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65세면 65세, 뭐 여기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저는 65세까지 일을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지가 학교 다닐 때 부모 도움을 좀 받을 거고, 뭐 나가서는 자기가 돈을 좀 벌겠죠. 돈을 좀 벌겠지만 가능하면은 자기가 고소득 전문직을 가지면 요 기간이 좀 짧을 거고, 좀 소득이 좀 작다면 좀 길어지겠죠. 여튼 이 부분이 정년이라고 하면 정년 전에 어느 순간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끝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뭐 직업 자체를 갖다가 우리 애가 뭐 그렇게 가지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니는 공무원을 목표로 해라, 아니면 뭐 교수나 이렇게 정년이 있는 뭐 직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 꼭 자기가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 정년이 끝날 때 이 시간까지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 저게 치명적인 단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애들은 그 부분을 권하지 않고 용돈을 주기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주고,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또 위험 감소 여부에 따라서 수익이 다르다.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돈이 모이면 주식 투자를 한다. 또 물론 나중에 되면 분산도 하겠죠. 또 그리고 자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또 그리고 돈을 주기적으로 주지 않는다. 요게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애들한테 경제 관련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르치는 것들을 쭉 참고하셔가지고요, 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도 중요해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제 관련 공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